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유익한 법이야기 서유기 박지훈입니다. 이제껏 건강이라든지 안전, 생활경제 이런 얘기를 많이 다뤄봤는데 저는 아빠다 보니까 아동학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대응체계를 중앙집중지로 바꾸고 예산체계를 확충하는 이런 법들이 지금 정비가 됐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잘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이거 하면서 서유기 하면서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고 주변에 들어본 얘기 있습니까? 저는 시어머니랑 같이 이제 방송을 봤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야 어른들도 이제 엄마 아빠도 늙으면 애가 되는데 아동 학대만 학대냐 노인 학대도 그렇게 많대더라. 엄마 아빠한테도 좀 잘하고 그런 법은 어디 없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2월 2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요,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작년 사망자가요. 역대 최고였다고 해요.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겠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요. 내년쯤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 그러니까 70세 이상이에요. 네. 70세 이상 되시는 분이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동학대가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구성원이 있지만 노인 인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노인들, 어르신들을 위한 법도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한 얘기가 있죠. 양진 변호사님. 법기상도. 오늘은 일명 불효자방지법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이런 내용을 우리나라 법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민법상 부모가 자식을 부양하는 건 의무지만 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건 의무가 아닌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모에게 도리를 다하지 않는 불효자가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식에게 상처를 입은 부모들의 가슴엔 천둥번개가 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모를 보호하기 위해 일명 불효자방지법이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이라 여전히 흐린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자식들이 정신을 차리고 맑은 날을 되찾기 위해선 빠른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오늘의 법기상도였습니다. 야, 이 불효방지법 이름만 들어도 저는 효자인 저로서 농담입니다만 이 무슨 법으로 효도를 강제하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효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양순 기자님? 아니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에다가 옛날부터 부자 유친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그 산소 옆에다가 움막 짓고 무조건 3년상 3년, 네. 이런 거 다 기본 아닌가요? 다들 그렇게 안 하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매일 부모님께 혼정 신성하십니까? 뭔지를 알아야 할 수 있죠.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를. 그래서 제가 발음도 혼자라고 어렵죠. 저녁에는 그 부모님의 잠자리를 봐드리고 아침에는 안부를 물어 여쭈는 거. 출필국 반필면이라 그러죠. 그렇죠. 네. 혼정 신성. 나갈 때는 꼭 알리고 돌아왔을 때는 꼭 인사한다. 출필국 반필면 혼정신장이라고 하지요. 어릴 때 우리 사자성어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중에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백유지효 이런 얘기 있어요. 글쎄요. 이거는 늙은 어머니가 종아리를 막 때리는데 그게 더 슬픈 거예요. 어머니가 쇠약하시니까. 힘이 없어서 그걸 슬퍼하는 진짜 거예요. 여자다. 그 외에도 이 자식이 부모님을 극진히 모신다라는 뜻의 어떤 동혼하정이나 반포지효 이런 식으로 효와 관련된 그런 사자성어가 많은데요. 그 효는 사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인 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아니 근데 정말 우리나라 효가 근본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지금 불효방지법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이장 기자님? 최근에 보면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린 자식들도 있습니다. 한 취재 보도에 따르면요, 80대 할아버지가 그 집을 사서 같이 살면은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평생 부양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듣고 딸한테 본인의 노후 보장금인 전 재산인 6천만 원을 드렸대요. 근데 이제 딸이 그 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샀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학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태도가 돌면해서 모시기는커녕 밥도 안 주고 그다음에 나몰라라 한 거죠. 어떻게 사시는지.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딸이었는데요. 돈을 받은 네. 거는 이제 아들이 아들인 나한테 돈을 줘야지 왜 전 재산을 딸한테 줬느냐라면서 이 할아버지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인간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할아버지가 참다 못해서 그 돈 전 재산 이제 포기하고 그 쉼터, 노인 학대 쉼터에 오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로 한 달에 10만 원짜리 이런 그 단칸방 이런 데서 좀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전 재산을 그냥 6천만 원 다 주고도
딸한테 학대당하고 아들한테 폭행당하고 그렇죠.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할머니는 어떻게 정말 자기 전 재산이 6천만 원인데 그거를 딸한테 다 준다는 게 정말 얘가 나를 평생 동안 보살펴 주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줬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고 준 건데. 네, 이거 인터넷 포털 같은 데 보면은 엄청 많아요. 이런 사연이.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뭐 1억을 줘서 내가 그걸로 집을 샀는데 그다음부터는 뭐 부모님 꼴이 보기 싫어졌다. 이런 애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나는 자식들 말만 철석같이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들고 가서 어디로 이사 갔는지 말도 안 해준다. 아, 정말 참. 어떻게 이렇게 불효가 넘쳐날 수 있는지. 맞아요. 제가 아는 사례도 멀쩡히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언제 돌아가시냐고 묻는 정말 어이없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부모님께서 재산이 조금 있으셨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빚을 엄청나게 져옵니다. 그래서 그 빚까지 다 탕감을 해주고 아들에게 20억 상당의 주택을 증여를 해준 거예요. 아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 아들은 부모님과 같은 건물에 살면서도 부모님을 그 얼굴을 보러 가지도 않고 챙기지도 않고요. 그리고 같이 밥 한 번 먹는 일이 없었대요. 그 정도로 이제 재산을 딱 받으니까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이 건강이 이제 노쇠해지니까 악화가 됐는데 자신이 모실 생각은 하지는 않고 뭐 천년만년 사실 것도 아닌데 그냥 요양시설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이렇게 나몰라라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화가 저- 많이 납니다. 네. 이게 인간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부모님이 주실 때 무슨 뭘 바라고 주셨겠습니까? 너 내가 이거 주는 대신 앞으로 나한테 잘해 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부모님 없을 거예요. 그냥 당연히 자식이니까 정말 사랑으로 주신 건데 그렇죠. 이걸 받자마자 아유 나 이제 부모님한테 뭐 받을 더 거 이상 다 받을 게 받았어. 없다? 더 부모는 이상 나한테 없어. 귀찮아. 뭐 이런 존재로만 생각을 하니까 와 정말 아. 정말 기가 막히네요. 저는 진짜 아무리 세상이 말살하지만 기본이 어떻게 보면 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우리 미녀 우리 이 4인방라고 효자인지 효녀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어머니가 계시는데 대구에 사시고 멀리 떨어져 사는데 김영수 전화 자주 기자님 하세요?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김영수 기자님 어떠세요? 저는 일단 시어머니가 저를 모시고 사시죠. 제가 회사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저희 아이들을 시어머니가 키워주시고 또 막 새벽에 나가거나 이렇게 일과가 불규칙할 때는 애들 공부도 봐주시고 밥도 해먹이시고 해서 시어머니가 저를 모시고 산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만약에 시어머니가 편찮으시거나 이러면은 병원에 바로 모시고 갈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저희 시누이들은 그래요. 물론 우리 엄마가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왜냐면 아들 며느리랑 같이 있으니까 밤에 아프더라도 혼자 안 아프고 걷다가 뭐 계단에서 넘어지더라도 옆에서 바로 부축할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고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걸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어머니하고 같이 효부시네요. 우리 이지상 기자님은 저는 결혼했으니까 이제 남편이랑 같이 사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들도 서울에 계시긴 계세요. 근데 차로 한 25분 가깝네요. 거리, 네, 그 정도에 자주 살고 있습니다. 찾아뵙습니까? 아, 그거는 자신이 없긴 한데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임방을 배우셨네요. 부끄럽네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저도 결혼을 해서 남편과 살고 있는데 친정집이랑 차로 한 5분 거리예요. 근데 이제 정말 가깝네요. 제가 이제 막 업무에 지쳐서 집에 이제 들어오면 정말 이렇게 외투벗을 힘도 없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죄송하지만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외투 벗겨달라고?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집에 반찬이 뭐가 있느냐, 오늘 저녁 반찬은 떠올라고.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엄마가 딱 저 먹을 그 밥과 이런 뭐 국 반찬을 챙겨갖고 집에 갖다 주세요. 이게 어머니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너무 죄송하네요. 네. 말씀드리고 나니까. 곧 결혼. 네. 저는 이제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곧 이제 떠나요. 뭐 멀리 떠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평생을 살면서 제가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산 시간이 미국에 잠깐 있을 때 빼고는 계속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좀 떠난다고 하니까 제 느낌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오히려 되게 쿨하시거든요. 막 이제 드디어 이제 떨궈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나가는구나. 이렇게 굉장히 쿨한 모습을 보이시는데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밥도 이제 뭐 차려줘 이렇게도
못하고 뭐 엄마 아빠를 못 보잖아요. 좀 아니 지금 효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떨어진다 나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아쉬워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결혼하고 나면 네. 더 어려울 거예요. 친정 엄마나 친정 아버님한테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멀리는 안 가요. 같은 서울에 있기는 한데, 저 혼자 시간이 되면 혼자서라도 집에 와서 자주 자려고 하는데, 얼굴 벌게지시는 게 부모님이 조금 진실성이 조금 떨어질 것 아니 같아요. 저는 이렇게 좋거든요. 저는 와서 이제 자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엄마가 그 저 방을 제가 나가면 다 이제 가구랑 빼고 정리할 거라고 이제 공간이 없을 폐쇄해버리십니까? 네, 창고로 쓸 거라면서 공간이 없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화 같은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 전화 언제 최근에 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아빠는 어디 가셨지? 전화 통화한 지 좀 된 것 같은데, 아. 네, 아버지 죄송해요. 네, 전화 자주 드릴게요.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이네. 네. 우리 이상 기자님은요? 저는 최근에 하긴 했는데 굉장히 빨리 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관련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했어요. 밥 달라고? 대본 보고, 네. 대본을 보고 마지막 주 연락이 언제였더라 싶어서 어디 그간 별거 대단하시네요. 없으셨냐고 대단하시네요. 네.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우리 저야 명진 뭐 변호사님. 아침에 이제 인사를 하면서 나왔고요. 오늘 길에도 통화를 했어요. 사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문자를 드립니다. 새벽에 전화를 또 깨실까봐 걱정이 돼서. 몇 문자, 시? 뭐, 오늘 한 7시쯤에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매일? 뭐 자주 하는 편입니다. 뭐 이상한가요? 네. 제가 뭐 이상하게 그렇게 부러져 같이 보입니까,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이 말 정말 잘 못하는데 사랑한다는 표현을 부모님한테 그거 좀 하실 수 쑥스러워요. 있나요? 그래서 저는 손발이. 카드 쓸 때 써요. 카드 쓸 때 맞아요. 마지막에 뭐 아빠 사랑해요 뭐 이런 거 쓰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말로 못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그렇게 카드를 드렸더니 그걸 이게 안방의 벽에다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제 감동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못 쳐다보죠. 부끄러우니까. 와. 근데 그 이후에 좀 자주 말씀을 드려야겠다. 자주 좀 해야겠다 했는데 잘 안 돼요. 싹 했다가도 못해요. 싹 하면 말을 하기 어려워요. 잘 하십니까?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 잘하잖아요. I love you 하면서 딱 끊잖아요. 좋은데. 이거를 저희 부모님한테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아빠도 그 제 동생한테는 막 뭐 틈만 나면 전화 끊을 때마다 사랑해 이러고 끊거든요. 근데 저도 안 하니까 부모님도 잘 몇 번 하다가 제가 안 하니까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잘 하실 것 같아요. 김양순 기자님 제가 봤을 때는 표현 잘하실 저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는 이제 정말 누구야 사랑해 엄마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 아주 잘 나오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부모님한테는 어머니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머니와 통화할 때만 막 좀 말투가 공손하게 못해요. 밥 먹습니까? 이러고 하는데 그런 게 조금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들 효자라 생각합니까? 우리 이상 기자님? 저는 효녀가 뭔지 모르겠는데 살면서 뭐 큰 속 썩일 일은 전혀 없었던 것 같고 최대한 효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연락을 해봤습니다. 이 5명, 저희 5명 중에 한 분의 어머님하고 지금 전화 연결이 지금 되어 있는데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 엄마인가? 안 되는데. 자. 안 되는데.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와, 목소리를 들어보니 우리 어머니는 아니네, 얘. 안녕하세요. 죄송하죠. 누구 어머니십니까? 예, 이지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 네, 너무 안녕하세요. 좋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지선 기자가 정말 미녀고, 아유, 미녀고 감사합니다. 효녀입니까?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제 거기 나와 계신 분들이 다 이쁘고 다들 자기 일을 잘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쁘고 잘생기고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크게 이쁘게 잘 커졌고 사회에서 자기 할 목 다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히 효녀죠. 지금 사시는 곳은 서울로 제가 들었는데 예. 이게 자주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합니까? 자주 찾아오고 전화도 자주 하고 이럽니까?
제가 이제 직업인 만큼 퇴근 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근무 시간이 뭐 하는지도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도 제가 하는 경우 거의 없고 걔도 뭐 지가 볼 일 있을 때 전화하는 거고. 볼일 있을 때 전화를 보는 것도 혹시 돈이 필요하다든지 뭐 이렇게. 그리고 그거 보는 것도 사실 잘 못 봐요. 아.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뉴스를 열심히 봐요. 혹시 뉴스에 지나가면서 우리 지상의 얼굴이 보일까봐. 옆에 이렇게 막 수첩 들고 적어가는 그런 모습 가끔 보이면 되게 반가우시죠? 기자. 예, 그래요. 제 안부 보느라 서유기를 보신다고. 아, 그래도 얼굴을 이렇게 TV로 보니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못 보니까, 그죠? 예, 근데 지금 예. 목소리 들어보니까 예. 잘 못 보지만 바쁘니까 못 보는 생각하고 전혀 안 미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랑하시는 예.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뭐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저희는 고맙죠. 혹시 딸한테 바라는 점 있습니까? 바라는 거는 사실 직업이 지금 뭐 식사도 일정하지 않고 퇴근 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해서 건강이 항상 염려스럽고 아. 또 예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가정 생활이 지금 뭐 충분히 잘한다고 볼 수 없는데 사이가 좀 마음에 안 드신다면 뭐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도 아유 되겠습니까? 아니요 나저 너무 우리 사이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잘 못하는데 같이 사랑하고 이해해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이쁘게 잘 살아주면 그게 아. 제일 잘하는 거죠. 어머님, 그러면 우리 예. 효자나 효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제가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자기 일 열심히 잘하고, 네. 사회의 어떤 이익을 담당하면, 뭐 부모는 특별하게 막 뭘 해주고 이런 게 효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자기 목 잘하고 열심히 잘 살아주면 그게 부모로서는 효녀, 효자가 아닌가 싶어요. 딱 들어보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그렇잖아요. 부모 마음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좀 눈물도 걸성거리고 있는데 우리 이지상 기자가 뭐 돈 달라, 밥 달라 이런 말씀 안 하고 건강하게 자기 역할 잘하면서 사회생활 하는 게 그걸 효도라 생각하는 거 보니까 정말 죄송스러우면서도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화 연결됐는데 지금 눈물 글썽글썽거리고 있습니다. 어머니한테 사랑한다 하면 던져주십시오. 네. 저도 사실은 아까 얘기하셨지만 문자로는 사랑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엄마한테 통화나 뭐 이렇게 얼굴을 보고 사랑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 사랑합니다. 자주 연락할게요. 지금 감동적이네요. 너무 훈훈합니다, 정말. 어머님도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게요. 저도 뭐 별로 이렇게 다정다감한 스타일이라서 우리 딸한테 사랑한다 이런 말을 잘 못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우리 딸도 사랑하고 그리고 더불어 우리 사이도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네. 두 분 다 너무너무 고맙고요. 너무 아름답고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인사드리면 갈게,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머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지상 기자님? 제가 사실은 저도 바쁘고 저희 남편도 기자라서 굉장히 바쁜 직업이다 보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가 오면 마감 시간이나 이럴 때면 엄마 전화 받자마자 바빠 이러고 그냥 끊는 일이 되게 그런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좋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죄송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이때까지 좀 못했던 게 좀 많이 반성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잘하신다고 그러고 또 사회도 잘한다 그런 거 보니까 저 눈물이 막 저도 나더라고요. 그냥 어머니 말만 들어도 갑자기 뭉클해지고 정말 진행을 못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양준님 느끼고 있는데 한 분이 더 연결됐답니다. 임방글 변호사인지 양준희 변호사인지. 연결되는 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여보세요. 아이고야. 아들. 너무요. 아들. 왜 전화를 하셨습니까?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변호사님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님 어머님이시면 직접 대화하시기 곤란하시겠죠? 그러면 박지훈 변호사님 어머님은 제가 한번 대화를 한번 어머니 나눠볼게요. 임방글 변호사 옆에 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임방글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옆에서 보면요. 박 변호사님이 정말 바빠요. 얼마나 바쁘냐면 저녁 예. 식사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 저녁 식사 모임도 보통 2번씩이에요. 그러니까 한 7시부터 9시 모임이 하나 있고요. 9시 예. 이후에 모임이 또 하나 있어요.
정도로 굉장히 바쁘거든요. 근데 어떻게 박 변호사님이 어머님한테 아까 뭐 거의 매일 문자 아침에 하신다고. 뭐 연락을 드린다고 예. 하는데 사실인가요? 예. 아침에 7시, 8시쯤 되면은 메시지 옵니다. 오늘 뭐 날씨 춥다, 뭐 좋은 하루 보내라, 건강하게 보내시고 뭐 하면서. 아니 어머니 방송이라고 그렇게 말씀 꼭 안 해주셔도 되는데 아니요, 정말인가요? 제 휴대폰에 다 있습니다. 와, 변호사님 너무 쑥스러워하신다. 어머님 서울에도 자주 오세요? 서울에는 예 한 번씩 갑니다. 가면은 네. 우리 아들이 바쁜데도 만사 제쳐놓고 스케줄 다 취소하고 했어요. 우와. 그래서 제가 좀 더 있고 싶어도 네. 신경을 써서 내려옵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이 그러니까 하루 일정 그 스케줄이 상당해요 정말.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약속도 많지만 방송 일정에 재판 일정이 많은데 어머님이 서울에 오시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만사 제껴놓고 나가신다 그런 의미인 거죠. 예예. 와, 최선을 다 합니다. 와 정말 좋으시겠어요. 아니 어머니. 그럼 이렇게 바쁜 변호사님이 이렇게 그 어머님께 잘하신다라고 하니까 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거는 얘기가 나누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혹시 어머님 그 박 변호사님한테 아드님한테 혹시 따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죠, 뭐요. 예, 지금처럼 그대로 하면 됩니다. 박 변호사님도 한마디 하세요. 아들, 어머니요. 다정하네요 정말. 엄마한테 비타민은 알지? 예, 잘할게, 예. 그래. 아유, 너무 사실없네요. 왜 어머니 또 이렇게 방송 잘 이렇게 하는데 안 어색합니까? 아들은 매일 아들은 내한테 좋은 일만 전해줘서 엄마는 기분 좋아. 아유, 고마워. 오늘 제가 아침에 연락을 못 했죠. 아침에 방송이 하나 있어서 못 했습니다. 내 아침마당 봤다. 예. 그 얘기는 여기서 하시면 이게 다른 방송이기 때문에 꼭 K본부 얘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어머니. 네, 어쨌든 어머님 오늘 통화 감사드리고요. 이 박지훈 변호사님 텔레비전으로도 아마 많이 자주 보실 거라서 예, 그러시겠지만 어쨌든 서울에 또 올라오시면 또 그 만사 제끼고 달려나가는 박지훈 변호사님이랑 또 좋은 시간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해. 우리 사랑합니다 하는데 이 정말 너무 잘하시네요. 근데 제가 스물한테 요즘 스물한테까지 참, 보내드리고. 참. 예. 제가 본 박지훈 변호사님이요. 사실 굉장히 인사성이 바르신 분이에요. 제가 그거 언제 느꼈냐면 우리가 길 가다가 이렇게 전단지 같은 거 사람들이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안 받거나 그냥 받거나 뭐 이런데 이분은 전단지를 받으면서 전단지 나눠주시는 분한테도 인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인사성 보통이 아니다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어머님한테 아주 극진히 대단하시네요. 근데 사실은 좀 극진하다보다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얼마 안 돼서 외로워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좀 제가 자주 연락을 좀 드리는 그런 편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네. 같이 있을 때만 계속 연락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저렇게 연락을 하시나 했는데 어머님이셨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반성하게 되네요. 저야말로 지금 저희 어머니랑 굉장히 비교돼서 제가 진짜 굉장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 제가 다시는 바빠라는 얘기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정말 쑥스럽습니다. 정말 쑥스럽고 진짜 정말 어머님 전화 오니까 갑자기 좀 먹먹해지기도 하고 네. 또 생각이 나가지고 정말 끝나고 다시 한번 전화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님하고 이제 전화를 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부모님 사랑은 한결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자식하고 만나서 우리 이른바 불효소송, 효도소송 같은 걸 하는 걸까요? 그 불효소송 요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참 이중적인 게 내가 뭐가 있으면은 정말 우리 내 새끼들 하나라도 더 먹이고 정말 뭐 돈 있으면은 예쁜 옷이라도 사주고 다 줘야지 생각을 또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 아빠도 갖고 있는 거 나한테 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막상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안 하면서 우리 부모님은 재산 갖고 계시는 거 막 좀 편찮기라도 하면은 이런 마음이 좀 더 심해져요. 편찮으시면은 갖고 계시는 건물이
보물이나 뭐 재산이나 이런 거 있으면 형제들하고 어떻게 나누시려고 하는 거지? 혹시 뭐 유서 써놓으셨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 자식들한테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줘야 되는 게 부모의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아무리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해도. 근데 현행 우리 민법 있잖아요. 민법 중에 증여 부분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이미 자식에게 재산을 줬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회수하려고 하면은 이미 줬잖아요. 계약을 이행했기 때문에 이거는 돌이킬 수 없다 이런 뜻이라고 돌리도 하더라고요.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줬다 뺏을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증여 규정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 받았으면 날라도 그 먹튀가 가능한 거네요. 먹고 튀는 게. 먹튀. 정말 여기다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먹튀 자식들이 먹튀 그렇게 자식이죠.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폭행, 노인 폭행에 대해서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2015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노인 학대 건수가 2008년에 2,674건이었는데요. 2013년, 그러니까 5년이 지났죠. 5년 사이에 이제 3,520건으로 와, 더 증가했네요.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학대 건수가 집계가 되긴 했지만 사실상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 내 자식에게 폭행당한 거를 부모님 입장에서 어디 신고를 해서 알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맞고도 숨기시죠. 맞아요. 예. 대부분 숨기고 자식이 또 어떻게 잘못될까 싶어서 그냥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더 노인학대 건수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정말 욱해가지고 신고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 과정에서 그냥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하고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 법 자체가 특히 존속 폭행 관련된 게 반의사 불벌죄. 맞아요. 합의가 되면 처벌을 못합니다. 친고죄 조항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신고하기도 어렵고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지상 기자님, 외국 사례는 좀 어떻습니까? 제가 불효자식 방지법을 취재한 적이 있어서 외국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다른 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효를 좀 덕목처럼 여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부모 자식 간에 효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세계 여러 국가에는 이걸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민법에서는 부모의 부양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증여 철회가 가능하다라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여 철회가 가능한 조항으로 부양을 거절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학대, 모욕 같은 그렇죠. 배은 행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은혜를 배신한 행위라고 하는 행위에 학대나 모욕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부모가 줬던 재산도 뺏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산 없는 부분은 어떡합니까? 이건 어떡합니까? 중국과 싱가포르 예. 같은 경우에는 부양 의무를 하지 않는 자식들한테 징역형을 내리는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2013년부터 60살 이상의 부모에게는 의무적으로 정신적, 금전적 지원을 하도록 한 규정, 일명 효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효도법? 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는 자식에게 그 부양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벌금을 물리거나 징역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 조항도 있습니다. 부모 부양법, 효도법 이런 게 있군요. 싱가포르. 또 세계 각국 내용을 살펴보니까 정말 불효자한테는 법으로 진짜 꾸짖고 매질을 해야 된다 이런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법으로 교육하는 건 사실 또 그렇다는 그러니까요. 생각도 네. 듭니다. 이 관련 내용 전문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노인상담센터 이호선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좀 전에 봤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예. 예, 지금 이제 불효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요. 네네. 아주 전문가시니까 상담했던 분들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불효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불효자. 어떤 케이스냐면 40대 후반의 아들이 네. 아버지에게 이제 증여를 받았습니다, 재산을. 네. 그런데 이 아들이 경력이 조금 특별해요. 경제학 박사입니다. 부모들이 살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네. 돈이 없어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야, 우리가 이렇게 살래니까 돈이 없다. 이 돈이 없는데 네가 한 달에 나에게 50만 원씩만 좀 다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 달에 50. 50만 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
이미 아버지는 저 몰래 숨겨놓은 재산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돈을 어떻게든 발견해서 쓰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도 안 소리 하노? 진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많이 상할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했었는데 결국 소송도 못 하신 겁니까? 부양료 청구 소송? 아니 이게 우리가 사실은 뭐 불효자 방지법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우리는 부모님들 중에서 자식이 괘씸하고 어쩌니 저쩌니 해도 못나도 내 자식인 게 아직까지 우리나라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자식에 대한 정서잖아요. 네. 부양료 청구 아직까지는 소송은. 그냥 당하면서도 당하는 줄 알면서도 그냥 눈물 흘릴 뿐이지 그분에 대한 어떤 아주 적극적인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 많지 않죠. 아직은 적죠. 우리 지금 논의 중인 불효자 방지법, 뭐 존속 상해죄, 친고죄 반의사불 폐지라든지 증여 규정 바꾸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의견들은 좀 어떻습니까? 긍정적이십니까? 불효자 방지법 이 자체에 대해서? 네, 기본적으로 그 법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적어도 과거와 정서가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인 것이 옛날에는 아이고 부모 자식 간에 무슨 법으로 더군다나 핏줄인 그 새끼에게 어떻게 내가 그걸 법적으로 법전을 들이대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반면에 지금은 뭐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라면은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나도 아주 최악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말씀은 일단 그렇게 하시고 상담부분 공감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송에 돌입하는 경우도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런 문제를 일어나기 전에, 뭐 재판 가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모하고 자식하고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하면 더 좋습니까? 제일 전문가시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저는 부모님들과 자녀들 세대를 좀 나누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자식에게 무작정 증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단 정말 내가 내 자식에게 주고 싶고 그리고 그 준 자식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 그럴 때는 증여의 범위를 내 전체 가진 재산 일부 곧 한정해서 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한정 범위를 저는 그냥 30% 정도로 해요. 그냥 내가 1억 있으면 3천만 원만 주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아들이나 딸과 같은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부모 재산은 내 재산이 아니다. 네.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기본 원칙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와 한 약속은 이게 꼭 효도 계약서라고 하는 문서화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암묵적 약속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재산을 줄 때에는 나의 노후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암묵적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암묵적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라는 겁니다. 또 자녀들 입장에서 이게 꼭 효도 차원이 아니더라도 인간적 관계에서라도 사용하는 그 일상적 방법을 사용하기만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불효자 방지법까지 가지 않더라도 안 가더라도 그렇죠. 안 가더라도 우리 부모들과 자녀들 사이의 관계가 건강하면서도 또 나름 서로를 돕는 관계까지 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100% 공감하고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호성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부모 자식 간에 법정 저도 재판에 딱 한 두어 번 한 것 같아요. 부모님을 대리해서 이제 아들하고 소송한 적이 있는데 부모 자식 간에 법정에 서는 거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또 그때 느낀 게 부모님은 재판에 나오세요. 아들 보려고. 근데 아들 안 나와요. 변호사만 보내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자, 이제 법안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 법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상 기자님? 국회에 발의돼 있는 불효자식 방지법 같은 경우는 제가 발의할 때 그 당시에 취재를 해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 언론사에서 노인학제 관련한 기획 기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크게 했었어요. 근데 그걸 봤던 한 변호사, 박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장진영 변호사님이랑 네. 그다음에 민병도 의원실에서 이걸 보고서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해결할 방안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거기서 입법의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그 법안 내용은 나왔지만 다 계류 중입니다. 이제 다 지금 통과는 안 됐는데 개정안 내용은 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총 3개의 그 민법 개정안이 그 발의가 됐는데요.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금 현행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증여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런데 부양 의무 있는 사람이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해제 원인을 그러니까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내가 그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다만 내가 그 증여를 완전히 다 완료를 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이면 등기를 다 완료했고 동산이라면 아예 점유를 다
다 넘겨줬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그 6개월 이내라고 하더라도 해지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이 법을 어떻게 개정했냐면 우선 해제 기간 6개월을 2년으로 늘립니다. 늘리고 그 다음에 이미 설사 이행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어떤 망은 행위,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뭐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설사 이행이 다 됐다 하더라도 해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민법을 개정했고요. 추가적으로 상속인 결격 사유가 지금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도 추가를 했어요. 뭐냐면 고의로 직계 존속이나 아니면 이 재산을 상속해 주실 분, 그 사람의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경우에도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지금은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만 그렇죠. 결격이 되는데 앞으로는 지속적 학대도 이제 포함된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학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형법 개정안도 지금 많이 바뀌었죠.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민법은 일단 줬던 재산, 상속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형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들 노인 학대 우리가 얘기 많이 나와서 찾아봤더니 이 노인 학대의 80%가 친자식들이 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속 폭행, 그리고 존속 상해, 심할 때는 뭐 존속 살해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이렇게 발의가 됐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정서적으로 어떻게 내 새끼를 내가 처벌을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내가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의사에 반해서는 벌을 줄 수 없다라는 그 반의사 불벌죄 때문에 그렇죠. 이런 노인 학대, 그러니까 부모님을 학대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형법에서는 이 존속폭행죄를 이거는 사회적인 범죄다. 그래서 부모가 원치 않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래도 부모님이 자식이 처벌받으면 또 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대못을 박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불효방지법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고요. 민법상 증여 규정 바꾸는 거, 또 형법상의 그 존속 상해죄를 반의사 불벌죄에서 그냥 죄로 바꾸는 거. 그렇지만 굳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법이 개입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의견들이 각기각층에 다양합니다. 일단 임방글 변호사님 법조인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찬성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항들 민법에서는 이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미 부양 의무 제대로 안 하면은 징역이약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다만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행 민법으로도 자식에게 부모의 부양 의무를 강제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만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지금 개정안은 이걸 조금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와서 법이 새로 막 여기에 개입해서 막 강요한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냥 조금 강화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전 최소한의 장치라고 보거든요. 예, 저는 찬성합니다. 우리가 뭐 싱가포르처럼 뭐 징역 살리진 않으니까. 네, 맞아요. 저도 정말 찬성하는 게 사실 우리가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도덕으로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사실 이 부모님들이 연로해 가면서 옛날에는 빨리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오래 사신단 말이에요. 그럼 자식들로서는 우리 엄마 아빠가 한 70까지 사시면은 내가 부양할 수 있어. 근데 80, 90까지 살면은 그건 못할 것 같아 하면서 정말 나도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부모님을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도 학대하겠지만 정서적으로도 학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법으로 아예 너의 존속에 대해서 뭐 학대를 하거나 이런 행위는 너희 사회적인 범죄야라고 정해준다면 당연히 처벌된다. 예, 그러면은 내가 최소한 부모님에 대해서 손이 올라가더라도 조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장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한편으로는 생각해요. 이런 법 자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저 사실 그 반대하는 쪽에서 하는 얘기가 왜 그 도덕적인 측면에 법이 개입을 하느냐. 그냥 도덕적으로 우리가 질서를 지키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반박을 해보자면 도덕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그냥 꼭 법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그냥 지켜야 되는 덕목인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근데 예. 그게 안 되면 어떤 그 제재를 가해서라도 그거를 지켜지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우리의 정서를 이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저는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그 개정안이 어쨌든 발의돼서 계속해서 추진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걸 지키는 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양지인 변호사 지금 말 나온 김에 뭐 지금 이거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식들 때문에 쏙 새기는 자식들 때문에 피해받는 부모님들 해결책 좀
오늘 여전사로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뭐 많이들 곧 요새 결혼도 하시니까. 많이들 요새 이제 그 노인분들 사이에서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래요. 한 번에 주면 안 된다. 아. 저희 부모님도 사실 저희 엄마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난 한 번에 안 줄 거야. 이런 말씀을 농담으로 하세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건데 그 목돈을 한꺼번에 주면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연에 사실 방지하는 좀 차원에서 조금씩 주고 사실 뭐 저 아는 언니도 하는 얘기가 자기네 집에서는 그 할머니가 최대 권력자라는 거예요. 모든 가족들이 그 할머니께서 쥐고 사실 안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는 너네 하는 거 봐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이렇게 쿨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식들도 오히려 되게 뭐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좀 더 이제 할머니를 조금 더 찾아뵙고 네. 좀 할머니의 권력이 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할머니를 잘 모시잖아요. 그래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자식들한테도 뭔가 주어져야지 자식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효자비, 효부비 막 이렇게 커다랗게 비석도 세워줬죠, 세워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네. 그래서 새로운 법이 또 이제 하나 발의가 됐는데 자식분들 꼭 들어보세요. 뭐냐면은 부모님을 10년 동안 10년 이상 모시고 산 자식이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이 5억 원 이하의 집을 물려받았을 경우에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네. 된다라는 그런 법안이 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잠정 합의가 이게 됐다고 이제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 공제제도인데 원래는 한 40% 정도 내는 거 됐는데 작년 합의할 때는 아예 안 내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효자한테는 그래서 혜택 준다. 뭐 이런 그렇죠. 의미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얘기 좀 해드립니다. 유언을 좀 잘 활용하라. 한 60이 지나가면 유언을 계속 하는 거예요. 명절 때. 그래 첫째야 네가 오늘은 보이 조합이네. 네가 이걸 가져라. 그다음 명절 때는 첫째가 좀 효심이 좀 떨어진 것 같다. 둘째가 좀 올려주겠다. 근데 유언이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에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유언을 좀 활용함으로써 그 자식 간의 효도 경쟁을 시키는 거죠. 왠지 서글프네요. 그럴까요? 자식 입장에서는 슬픕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이 효도 관련돼서 또 부모, 노노 부양이 많다 보니까 부모 부양에 관련해서 대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조세 소위는 아마 올해에는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논의돼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최근에 판례를 보면 말씀하신 인센티브처럼 효도를 한 자녀에게 재산을 더 많이 물려주는 판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여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네, 잘은 모르지만. 기여분 맞죠. 네, 그래서 단순한 부양을 넘어서 부모를 극진히 모셨다던가 아니면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녀들보다 재산을 좀 더 많이 물려받을 수 있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이호선 교수님께서 효도계약서 얘기를 했는데 또 여전사 우리 효도계약서 쓸 때 효도계약서 팁을 한번 알려주시면 예. 시청자 여러분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 효도계약서를 제가 잘 쓰는 방법 팁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걸 더 잘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왜 효도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네. 우리가 뭐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 예를 들면 두 사람이 계약을 하면 제가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쪽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서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은 이쪽이 이행을 안 한다. 제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만약에 또 제가 의무를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쪽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증여라는 거는 의무가 주는 사람밖에 없어요. 내가 줘야 될 의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줘버리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한 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규정도 그것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금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효도계약서만 잘 쓰시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효도계약서가 뭐냐면 제가 만약에 부모고 이쪽이 자식이라고 한다면 자식의 의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효도계약서에는 뭘 써야 될까요? 먼저 내 의무를 씁니다. 내가 줄 재산들. 나는 이런 재산을 증여할 것이다 쓰고요. 두 번째로 이쪽의 의무 써야겠죠. 너는 한 달에 몇 번 나를 찾아와야 되고 한 달에 얼마를 나한테 줘야 되고 이런 이쪽의 의무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이쪽이 이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문구까지 간다면 완벽하다. 퍼펙트한 효도계약서가 그럼 이런 것도 되죠. 가능하겠네요.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한다. 그럼요. 1회 가능합니다. 불이행 시 부동산을 돌려받는 거. 냉정하긴 한데 정확하게 써놓으면 이호선 교수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가급적 지키려 하겠죠. 자식은. 그렇죠. 그럼요. 좋긴 그리고 한데 이 효도계약서가 무슨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냉정하게 쓰냐라고 하시지만은 이게 또 자식 입장에서는 쓰면서 또 이런 부모에 대한 효를 또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이거는 너무 각박하다, 삭막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자체를 훈훈하게 작성하세요.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것도 즐겁게. 가능하네요. 자식 입장에서 사실 즐겁습니다. 이미 증여를 재산을 받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작성할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 이제 증여할 테니 효도 계약서를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30분 불편하고 30년을 편하게 살자. 근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요. 사실 기대 수명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럼 재산이 있는 부모의 경우에 내가 뭐 10년을 살고 아파트 한 채를 물려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사실 그 비용이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시는 동안에. 그래서 증여할 게 없어지면은 이 계약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계약은 끝나게 종료가 끝나는 거죠.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효도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내가 주기로 한 재산을 끝까지 지켰다가 줘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이게 민법적으로 보면 이행불능이라 그러는데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뭐 다른 걸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면 안 줘도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고 오늘 우리 어머님하고 통화도 해보고 불효방지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이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되고 계류 중입니다. 아마 20대 가서도 아마 이게 논의가 많이 될 걸로 보이는데 만약 앞으로는 어떻게 통과되고 어떻게 운영되면 좋을 것 같은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는 꼭 반드시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좀 각성하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걸 토대로 해서 내가 다 소송을 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이 법이 마련이 됨으로써 사람들이 좀 울타리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걸 좀 지키면서 해서 소송을 서로 부모 자식 간에 하는 불상사는 없어야겠다라고 좀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김양수 기자님은 하실 말씀이? 저는 뭐 사실 법이 많으면 변호사가 좋다고 하잖아요. 네. 뭐 좀 미소를 좀 짓긴 합니다. 네,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정말 이게 기대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노인분들 15% 진짜 많아지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에 대한 부양을 국가 보고 다 하라고 하는 거는 우습잖아요. 사실 나를 키워준 분이 우리 부모님인데 부모님이 나를 키워줬을 때의 마음을 생각해서 법으로 강제가 안 되더라도 부양은 좀 하자. 우리가 민법상 부양 의무가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는 무조건적 부양입니다. 미성년자. 그렇지만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는 2차적 부양 의무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남는 게 있으면 부모님을 부양하는 걸로 돼 있어서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법이 또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공짜 사랑은 부모님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대가를 바라고 있는데 정말 효도는 꼭 해야 되는데 이거를 법으로서 얘기하고 불효자 방지법이 등장하는 게 상당히 안타깝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 불효자 방지법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마치기로 하고요. 그럼 다음에도 서민의 유익한 법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